2025년 전 세계 외교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단 한 장의 리스트, 그 6번째 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까지 각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 불과 70년 전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강대국이 되었다고요? 2025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함께 확인하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 포브스 선정 세계 6위 강대국, 한국의 진짜 이유.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나라가 세상을 선도한다. 저는 마르셀 르클레르, 프랑스의 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펜을 잡은 20년 동안 수많은 강대국들을 취재해왔죠. 항상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광활한 영토, 막강한 군사력, 압도적인 경제력. 그래서 2025년 1월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는 제 머릿속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 6번째 강대국이 한국이라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 터무니없군. 파리의 제 사무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80년대와 90년대의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일본의 기술을 모방하고 서구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르던 그런 이미지 말이죠. 게다가 한국은 제게 개인적인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3년 전 저는 신흥기술 강국을 주제로 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주목했던 나라는 북유럽의 핀란드였죠.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과 첨단 정보 통신 기술로 무장한 강소국. 저는 핀란드를 미래 국가의 전형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핀란드 기업의 핵심 기술 특허를 무효화하고 시장을 장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기사는 순식간에 빛을 잃었고 저는 동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속에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이해할 수 없는 경쟁자였습니다. 포브스의 이번 발표는 제 오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격이었죠.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순위가 정말 맞습니까? 무슨 근거로 한국이 6번째 강대국이라는 겁니까? 편집장은 제게 한국으로 직접 가서 그 실체를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종 기자로서의 직감은 제게 속삭였죠. 이 논란의 중심에 뛰어들어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순위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제가 직접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오만함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언론을 대표하는 특파원으로서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이 불편한 여정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는 제 머릿속에서 불편함과 자만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비행이 한국의 허상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파리의 한 방송국, 저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시청자들은 저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죠. 도대체 한국이 왜 세계 6위 강대국이라는 말인가? 저는 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삼성 하나로 강대국이라니 그럼 핀란드는 세계 3위쯤 되겠네요. 제 말은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작고 모방에 능한 나라 정도로 여겼습니다.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의 확고한 믿음은 한국이 늘 선진국을 쫓아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다는 전자정부. 그런 건 스웨덴이 이미 10년 전 했어요. 저는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 안에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냉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핀란드 관련 기사가 한국의 한 스타트업 때문에 망가졌던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때의 실패가 한국의 교활한 모방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한순간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저는 한동안 업계에서 웃음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기억은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비웃고 폄하할수록 제 자존심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 저는 한국을 향한 비웃음과 편견이 얼마나 견고한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 주장은 방송을 타고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시청자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그저 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파리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과거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겨우 일어선 나라, 원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라. 제 눈에는 한국의 성공이 그저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서구 기술을 베낀 결과물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고 희미하게 땅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게는 그저 껍데기뿐인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착륙을 알리는 안내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비판할 논리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제 안의 빌런인 편견은 끊임없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저 모방과 운으로 점철된 나라일 뿐. 그 목소리는 제 마음속 깊이 박혀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목적지로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스마트 팩토리 라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한국 기술력의 민낯을 마주할 생각이었죠. 예상했던 그림은 구식 설비가 삐걱거리는 공장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거의 우주기지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반도체 생산 라인은 마치 미래 도시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채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무인 운반 차량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먼지 한 톨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통제 속에서 반도체 웨이퍼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알던 공장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기술의 정점에 다다른 거대한 두뇌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현황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생산량과 수율은 경이로웠습니다. 작은 웨이퍼 하나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거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핀란드 기술을 폄하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떠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 외곽에 자리한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많다고 들었기에 한국의 진짜 모습, 즉 아직은 미흡한 면모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뜻밖의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전봇대에 촘촘히 연결된 광통신 케이블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시골이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인터넷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낙후된 시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커다란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마을 깊숙이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마치 도시에서처럼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곳에서 사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여기서 도시 부럽지 않게 살고 있네. 자식들이 타지에 있어도 매일 영상통화로 얼굴 보고 필요한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금방 찾아볼 수 있으니 이보다 편할 수 있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제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의 확신은 산산이 부서졌고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중과 함께 이 나라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파리에서 떠나올 때의 냉소는 온데간데없고 제 마음속에는 경악과 경외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편견이라는 빌런은 이곳에서 또 한 번 강력한 일격을 맞았습니다.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한 뒤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확인하고자 평택의 미군 기지를 찾았습니다.
군사력 또한 국가의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한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본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총이 아니라 전파와 인공지능으로 전쟁을 대비합니다. 미군 대령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드론 전자전 센터에서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번쩍이고 있었고 젊은 군인들은 헤드셋을 낀 채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무인기들이 실시간으로 타깃을 추적하는 훈련이 한창이었고 지상에서는 K 전차와 K9 자주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놀라운 정확성과 신속함을 느꼈습니다. 미군 대령은 제게 한국군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 미군조차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무인 병기 개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드론 전자전 센터의 한쪽에 전시된 오래된 총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총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총을 보며 한국이 겪었던 아픈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총보다 레이더와 인공지능으로 미래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군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기술 기반의 자주국방을 목표로 끊임없이 투자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의 집념과 노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끊임없는 혁신 의지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파리에 있을 때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모방 국가가 아니라 자신만의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강대국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뢰감과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평택 기지를 떠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라는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빌런, 즉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이곳에서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닌 낡은 사고방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달으며 저는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홍대를 향하면서도 한국의 문화라고 해봐야 과거, 서구 문화를 모방한 짝퉁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홍대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이 부서뜨렸습니다.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줄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팬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열정과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우연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던 중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해외 공연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만 명의 외국인 팬들이 블랙핑크를 열광적으로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완벽한 안무를 소화하며 떼창을 불렀습니다. 마치 한국의 팬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이곳에서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핑크의 무대를 보며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퍼포먼스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으로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1위는 또다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며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몰입감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드라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면서도 한국 특유의 정서와 배경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잠실 야구장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 경기장 안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이끌려 저는 야구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 프로야구 KBO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에 대해 잘 몰랐지만 경기 내내 뜨거운 열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각 팀의 유니폼을 맞춰 입고 각자의 응원가를 부르며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환호하고 아쉬운 순간에는 탄식을 쏟아내는 모습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스포츠, 관람 문화보다도 생동감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축제 같았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한국인들의 끈기와 투지, 그리고 놀라운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한 한국인 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야구 인기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든 즐기고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르셀은 놀랐습니다. 이건 그저 유행이 아니라 국격이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체성과 국격을 높이는 강력한 외교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홍대와 잠실 야구장에서 한국 문화의 저력을 직접 목격하며 깊은 감탄과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 문화를 폄하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서구 문화를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문화는 변방의 아류일 뿐이라는 빌런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엿보기 위해 카이스트와 포스텍, 그리고 창업 벤처센터에 갔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재였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는 젊은 학생들의 열띤 토론 소리가 들려왔고 연구실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20살 청년이 만든 인공지능 의료 진단 기술이 이미 유럽 병원에 도입되어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제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기술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많은 논문과 특허증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치열했던 시간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혁신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결과물은 놀라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치열한 경쟁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 경쟁 속에서 빛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가를 둘러보며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 건물, 지친 얼굴로도 책을 놓지 않는 학생들. 그들의 모습은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는 인재들. 그들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꿈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직접 느꼈습니다. 마르셀은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적 자원이라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카이스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교육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집요함과 끈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업 벤처센터를 떠나면서 저는 깊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인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과 인재, 그리고 그들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진정한 혁신 국가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중심이 샘솟았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인재 부족이라는 빌런의 속삭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빌런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한반도를 덮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머물던 서울 외곽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쏟아지는 비는 제 불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피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제가 취재했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복구에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빗줄기가 잦아들자마자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일부 주택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골목에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삽을 들고 흙더미를 치우고 있었고 나이든 주민들은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나누며 이웃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한 주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자님.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신뢰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서로를 돕는 모습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침수된 도로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 덕분에 모든 재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도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되었고 복구 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재난 현장에 투입된 구호 차량들은 막힌 도로를 피해 우회 경로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과거 경험했던 어떤 선진국의 재난 대응보다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이재민은 제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바로 문자로 필요한 정보들을 보내주고 구호 물품도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니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 대신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단순히 기술적인 수준을 넘어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위기 관리 능력과 그들만의 시스템에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끈기와 회복력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장마가 그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방문했던 지역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회복력을 가진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성,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들의 탁월한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경이로움과 더불어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재난에 취약한 나라라는 빌런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몰을 보며 저는 지난 열흘간의 여정을 되짚어봤습니다. 파리에서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저는 차분히 되새겼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나라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을 이 작은 나라가 미래다라고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도 경제도 영토도 아닌 기술과 인재, 문화로 강해진 나라. 저는 한국의 힘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리적 자산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역량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접했던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 기술이 스며든 마을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평택의 미군 기지에서 만난 한국군은 총이 아닌 인공지능과 전파로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홍대와 해외 공연 영상,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본 한국인들의 뜨거운 응원과 문화는 그들의 열정과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와 포스텍, 창업벤처센터에서 만난 젊은 인재들은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과 국민들의 놀라운 연대감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생각했던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을 모방하고 배우려 노력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저를 괴롭혔던 빌런은 바로 제 안의 편견과 오만함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개인적인 실패의 경험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그 빌런을 극복하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핀란드 기사로 인해 겪었던 치욕, 한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은 결국 저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 작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그 아래에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그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열정,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세계 6위 강대국이라는 자리를 얻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이 놀라운 나라의 미래를 응원하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 펜은 더 이상 편견에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며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